안녕하세요, 규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7월에 업로드한 영상을 모아보았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죄자는 과연 잡히지 않고 얼마나 도망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무려 14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후쿠다 카즈코. 1948년 1월 2일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한 어부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다시금 이혼,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생활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곳에서 쭉 성장한 그녀였습니다만 후쿠다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당시 후쿠다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남자친구였던 동급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였다고 하네요. 이후 1966년 후쿠다는 당시 사귀던 남성과 함께 부유한 자산가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에는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Y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죠. 이 Y란 여성은 당시 후쿠다가 근무하던 캬바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직원으로 늘 많은 팁과 월급을 받아 Y씨의 집에는 늘 값비싼 가구,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후쿠다는 당시 결혼해 아이도 있는 상태였지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불륜 상대에게 우리 집안 엄청 부자야 라는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8월 무렵 불륜 상대에게 했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가 생각한 것은 강도짓이었습니다. 당시 후쿠다는 가게의 에이스인 Y씨의 집에 놀러갔고 함께 술을 마시며 방심하게 만든 뒤 Y씨가 취기에 빈틈을 보이자 기모노의 허리끈을 풀어 목을 졸라 살해했죠. 이후 후쿠다는 시신을 수건과 담요로 감싼 뒤 박스테이프로 꽁꽁 묶어 비상계단으로 옮겼고 방을 뒤져 현금, 통장, 도장 등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사람을 죽였어. 정당방위였어. 당신이 시신 좀 처리해줘. 당시 남편은 후쿠다에게 자수를 권유했지만 그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외진 산속으로 이동해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남편 역시도 공범으로 만든 후쿠다는 불륜 남성과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했고 피해자 Y씨의 집에 있던 가구나 가전제품 등 우리 돈 9천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전부 자신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륜남에게 했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짓말 때문이었죠. 한편 가게의 에이스였던 Y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자 주변 사람들은 이를 무척 이상하게 생각했고 결국 이 실종을 계기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찰은 Y씨의 집 인근 주민들에게 얼마 전 사람들이 Y씨 집에서 물건을 운반했었다 라는 목격 증언을 확보했고 이를 추적한 결과 후쿠다 카즈코는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때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후쿠다는 목소리를 바꿔 어린아이인 척을 했고 이날 밤 그녀는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 모르게 한밤중에 도주,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시신 유기를 도운 남편뿐이었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산속에 묻혀있던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어 후쿠다 카즈코는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에히메현을 떠난 그녀가 처음 정착한 곳은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녀의 얼굴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였지만 후쿠다는 치밀하게도 훔친 돈을 이용해 사진처럼 쌍꺼풀 수술은 물론 코를 높이는 등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바꿔 지명수배 전단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 되었죠. 성형 이후 그녀는 술집에서 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교토에서 유명한 한 요리집의 딸이에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라는 말로 동정을 사는 것은 물론 실제로도 교토에 종종 다녀오는 등 경찰은 물론 손님들의 의심을 벗기 위해 치밀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토에 도착하면 과거 자신이 에히메에 두고 도망쳤던 아들과 종종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통화 내역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관서 지방에 있을 거라 생각했고 늘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한편 도주로부터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그녀는 우연히 A라는 남성을 알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한 유명 화가작 가게의 사장으로 아내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후쿠다의 유혹에 넘어가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후쿠다는 동거를 시작하자 가게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물론 접객도 상당히 능숙했기 때문에 A씨의 가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 역시도 새로 집안에 들어온 후쿠다를 상당히 좋게 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활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자 대담하게도 후쿠다는 에히메에 남겨둔 아들에게 연락, 아들을 조카라고 속이고 가게에 고용했다고 합니다. 참, 이 아들 인생도 기구하네요. 한편 A씨와 동거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무렵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동거하던 A씨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것이죠. A씨 입장에서는 언제까지고 동거 관계로 그녀와 생활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식을 올려 호적에 올리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 이런 행정 절차를 밟게 되면 자신의 본적이나 정보가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후쿠다는 이를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5년째가 되던 겨울, 당시 그녀는 A씨의 가족들과 온천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A씨와 친척들은 여기서 우연히 후쿠다 카즈코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점점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후쿠다의 물건을 몰래 뒤진 끝에 그녀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했고 면허증에 적힌 주소는 본인이 주장했던 교토의 유명 요리집이 아닌 에히메현 마츠야마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친척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체포를 위해 출동했지만 눈치 빠른 후쿠다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들도 남겨둔 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도주로 인해 그녀는 다시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지명수배 전단 역시 성형 후의 사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후 그녀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곧바로 자취를 감추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1996년까지 무려 8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으며 전국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주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었죠. 당시 그녀에겐 시신유기, 강도, 살인 등의 혐의가 있었지만 시신유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는데요. 어느덧 도망친 지 14년이 지난 시점에 48세가 된 후쿠다는 후쿠이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레이코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한 오뎅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뎅 가게 사장이 레이코를 수상하게 생각, 그녀가 사용한 컵과 맥주병을 따로 보관해 경찰에 신고했고 지문 분석 결과 이 레이코란 여성이 사실은 지명수배범인 후쿠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경찰은 잠복 끝에 가게에 나타난 후쿠다를 공소시효가 끝나기 21일 전인 1997년 7월 29일 5459일 만에 끝끝내 체포할 수 있었죠. 참고로 이 오뎅 가게 사장은 현상금을 받았지만 이를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하네요. 이후 그녀가 살인죄로 기소된 시점은 1997년 8월 18일로 공소시효 성립까지 고작 11시간만이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31일 재판에서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 전부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한편 2005년 2월 그녀는 감옥에서 지주마카 출혈로 사망,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무려 14년이나 도망쳤던 한 여성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도주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공소시효란 제도가 사라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가정, 사랑, 그리고 살인, 이 세 단어는
한 지붕 아래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한 엘리트 의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후지타 타다시. 1957년 아키타현에서 태어난 그는 매우 부유한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원 출신 부동산업자였는데 1960년대 일본 경제 성장기에 힘입어 지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부동산 회사를 성장시켰고,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대저택에서 자라며 부족함 없이 오냐오냐하는 환경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당시 후지타는 그럭저럭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만, 이 의대 입학은 아버지가 억 단위의 돈을 대학재단에 기부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1976년 신입생이던 후지타는 같은 의대생이던 정형외과 의사의 외동딸 시이나 아츠코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내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이들은 신입생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3학년 무렵엔 함께 동거를 하기도 했고, 서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후지타는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의대를 졸업한 25살의 후지타 그리고 시이나 씨는 대학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내 결혼하게 되었지만, 남들 보기에 너무도 부러운 이 엘리트 의사 부부, 이들의 결혼 생활 뒷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후지타의 바람기였죠. 당시 후지타는 결혼 직전까지 성인업소에 다니기 일쑤였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는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 대상은 한 술집에서 일하던 19세의 필리핀 출신 댄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집착은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이 댄서가 근무 계약이 끝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자 직접 지방으로 찾아가 관계자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애원하는 것은 물론 결혼 축하로 받은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시계를 이 필리핀 여성에게 선물하며 청혼하는 등 결코 유부남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짓만을 골라서 했죠. 심지어 그는 댄서와의 관계를 위해 무단결근은 물론 그녀를 빼내기 위해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는데요. 신혼이라 한창 깨가 쏟아질 무렵에 무단결근, 빚, 불륜까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가정의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남편의 수상한 행적으로 인해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이들 부부의 갈등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이나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후지타의 장인어른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물론 두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했지만, 시이나 씨는 이미 남편이 사채까지 써가며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함께 직장에 무단결근한 사실까지 알게 되어 두 사람은 점점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1983년 1월 6일 밤, 부부 사이에 숨겨진 불화가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이날 늦은 밤 병원에서 후지타 씨가 또 무단결근했어요 라는 연락을 받은 시이나 씨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당시 계속해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던 후지타는 그녀가 자신을 몰아붙이자 믿기 힘든 말을 하고 마는데요. 바로 자신의 불륜관계는 물론 시이나 씨를 살해하려 했던 계획까지 털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후지타는 이전부터 아내를 제거하고 19세의 필리핀 댄서와 결혼할 궁리를 해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방해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은밀하게 살인을 준비하고 있던 것인데요. 1983년 1월 5일과 1월 6일, 사실 후지타는 집안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위장한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었습니다. 그는 주방 가스관을 몰래 살짝 풀어 가스를 새게 한 다음 방 전구의 유리에 금이 가도록 흠집을 내두었는데요. 즉, 시이나 씨가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가스가 폭발하도록 꾸민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틀 연속 폭발을 노렸음에도 가스 냄새를 수상히 여긴 시이나 씨가 귀가 후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바람에 이 사고로 가장한 살인은 실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이나 씨는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새벽 4시 무렵 친정 부모님께 모두 알리고 대책을 상의하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후지타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당시 그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 전기 코드를 손에 쥐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 근처 어두운 길가에서 시이나 씨를 습격한 그는 뒤에서 전기 코드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그런데 후지타는 굉장히 용의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살해 후 아내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는데요. 즉, 그녀의 사망을 강도 살인 사건으로 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1983년 1월 7일 이른 새벽, 당시 치바시의 한 주택가 앞 도로변에서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신문 배달원이 신고합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근처에 떨어져 있던 지갑에는 현금이 없었는데요. 경찰은 지갑 안의 신분증 덕분에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25살 신혼이었던 의사 시이나 아츠코 씨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남편인 후지타였죠. 그는 당시 아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아츠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라며 혼신의 연기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듣게 된 남편의 진술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전날 밤 아내랑 외출했었어요. 밤 10시쯤 귀가해서 같이 잠들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 아츠코가 갑자기 연구실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집에서 10m 정도까지 배웅했어요. 경찰은 이 진술 중 새벽 3시에 연구실로 향했다 라는 증언을 대학 병원과 연구실 직원들에게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은 새벽에 연구실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며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츠코 씨의 시신에는 방어흔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가 기습을 당했거나 면식범에게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남편인 후지타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자 후지타의 진술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은 신문 배달원이었지만 그는 갑자기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자신이며 발견 당시 수상한 남녀 2명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 라며 은근슬쩍 강도살인을 벌인 진범이 따로 있다는 주장을 했죠. 하지만 경찰은 진술을 번복한 후지타를 여전히 의심했고 그러던 1월 16일 아침 후지타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용의자 신분으로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그가 비겁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바로 후지타의 손바닥에 남은 상처였습니다. 이 상처는 시이나 씨의 목을 졸랐던 전기코드 자국과 두께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죠. 결국 사건 발생 보름 만인 1983년 1월 22일 경찰은 후지타를 아내 살해 혐의로 정식 체포, 그는 즉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후지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1983년 7월 막상 재판이 열리자 다시금 말을 바꾸는데요. 그는 사실 아내가 폭행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차라리 죽여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다 라며 이 사건이 촉탁살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그의 주장에 대해 협박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위장하려는 정황이 명확하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을 두려워해 살인을 저질렀다. 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6월 1일 재판장은 후지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죠. 그러자 후지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항소는 1990년 3월 13일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지 9일 후인 1990년 3월 22일 후지타는 수감 중이던 도쿄 구치소의 독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감옥의 타다미 바닥에서 실을 한 올 한 올 풀어낸 후 이를 엮어 자기 목에 감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그는 죽기 전 유서를 남겼는데 이 유서에는 난 아츠코 곁으로 갑니다. 모두 그동안 고마웠어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던 그는 끝끝내 자신의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비겁하게도 죽음으로 도망친 것이죠. 그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륜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뤘지만 진짜 불륜의 끝은 파멸이라는 말에 공감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
한때 평범했던 보험 설계사. 그는 어쩌다가 일본 전역에서 쫓기는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쿠보타 유유지. 그의 과거에 대해선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1988년 43세였던 그는 홋카이도 지역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업무 방식은 보통 보험 설계사와는 무척 달랐는데요. 바로 자신의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 계약을 남발했던 것이죠. 물론 허위로 계약을 맺는다고는 해도 매달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존재했지만 그는 이 보험료마저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 납부하는 등 명백한 범죄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런 허위 계약 이외에도 보상액이나 조건 등을 부풀려 고객을 속이기 일쑤였고 이 과정에서 한 부부가 그를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홋카이도현 키타미시에서 유명한 부자였던 남성 61세 야다 카츠지 씨와 그의 아내 56세의 야다 카즈에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1988년 10월 무렵 쿠보타를 통해 맺은 보험 계약의 내용이 실제 상품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쿠보타에게 계약 해지를 신청했습니다만 이 계약 해지가 사건의 계기가 되고 맙니다. 당시 해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쿠보타는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는 것을 직감. 그동안 자신이 벌여온 허위 계약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면 해고는 물론 회사와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피해 보상금까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 쿠보타는 범행을 결심합니다. 1988년 10월 21일 그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야다씨 부부의 자택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살인이었죠. 당시 쿠보타는 남편인 카츠지 씨가 점심 식사를 끝마치면 잠시 낮잠을 자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을 동시에 제압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먼저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아내를 살해한 뒤 그 다음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쿠보타는 보험건으로 찾아뵈었다며 문을 열게 했고 응대하러 나온 카즈에 씨와 함께 집 안에 들어가던 도중 뒤에서 드라이버로 목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치명상을 입히기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쿠보타는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온 뒤 그녀의 목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격,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살해 이후 쿠보타는 낮잠을 자던 남편 카츠지 씨의 방으로 조심스레 잠입했고 이내 이번에도 그의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목숨을 빼앗았죠. 당시 카츠지 씨는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을 살해한 쿠보타는 범행을 끝마친 뒤 현장에서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비록 신고 경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부부의 죽음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시신의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남편인 카츠지 씨의 시신에는 20곳의 상처가 있었고 아내인 카즈에 씨에겐 무려 60곳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과도한 공격성을 근거로 범인을 피해자 부부에게 상당한 원한을 가진 인물로 추측, 피해자들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 리스트에는 쿠보타도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쿠보타를 소환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문제는 쿠보타는 자백은커녕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정했고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부부 이외에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경찰이 이를 채취, 보관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당시에는 지금 같은 DNA 비교 분석 기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혈흔은 훗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풀려난 쿠보타는 갑자기 모습을 감췄고 범행 발생 후 1년이 지난 1989년 11월 무렵 홋카이도 아바시리의 한 항구 앞 바닷가에서 한 대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소유주는 쿠보타였죠. 언뜻 보기엔 쿠보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차 내부에서는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정반대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차를 바다에 빠뜨린 것이다. 범죄 심리학상
이런 공작을 벌이는 것 자체가 쿠보타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추측했고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발견 이후로도 쿠보타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렇게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어느덧 야다시 부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고작 11개월 만이 남은 시점이 되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의 과학수사 기술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했고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혈흔을 채취, 보관한 덕분에 경찰은 용의자였던 쿠보타의 친척에게 DNA를 제공받아 범인의 것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범인의 DNA가 쿠보타의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와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2002년 11월 쿠보타 류지에게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또한 타이밍 좋게도 매스컴 역시도 이 미제 사건에 관심을 보였고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 여러 언론사 역시도 사건 경위와 더불어 용의자인 쿠보타의 얼굴을 보도하기 시작. 그 결과 순식간에 수사본부에 엄청난 수의 제보가 쇄도했는데요. 그리고 이 제보 중에서 다수의 제보가 한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사람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본 적 있어요 라는 이야기였죠. 당시 경찰은 이 제보를 유력한 정보로 파악하고 요코하마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한 달 정도가 지난 2002년 12월 18일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57세 쿠보타 요지를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매스컴이 체포를 방해한 일도 있지만 이런 건 언론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공소시효를 앞두고 극적으로 체포된 쿠보타. 그는 의외로 첫 공판에서는 기소된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했고 재판 초기엔 상당히 협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법조인들은 재판이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 예상했지만 돌연 2003년 9월 네 번째 공판에서 그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당초 쿠보타는 현장에 남은 혈흔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인정했었지만 네 번째 공판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이 조작한 것이다. 현장에 남은 피는 내가 병원에서 체열한 걸 누군가 갖다 놓은 것이다. 라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검찰 측은 현장에 남은 DNA는 쿠보타의 것과 일치했다. 보험 고객이었던 피해자와의 계약 문제가 발각되는 걸 두려워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이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다. 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현장의 혈흔은 쿠보타의 것이라고 보기엔 부자연스럽다. 라며 쿠보타의 주장에 편승해 무죄를 주장했죠. 하지만 1심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고가 범행 시 흘린 것이다. 재판 초기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쿠보타는 곧장 항소했는데요. 2심에서 쿠보타는 전략을 바꿔 이번엔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에게 자백을 강요받았다. 강요에 의한 자백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엉터리다. 라며 다시금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2005년 12월 1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반성이나 뉘우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형사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극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라며 항소를 기각했죠. 이후 쿠보타는 항소심의 불복,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고 다시금 전략을 바꿔 이번엔 DNA 감정 기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소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DNA 기술은 이미 실용화된 감정 방법이며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4일 상고심에서 재판장은 부정한 보험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매우 악질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다. 범행 후 오랜 기간 도피를 계속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돌연 범행을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극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상고를 기각,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후 쿠보타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5번에 걸쳐 끈질기게 재심 청구를 시도했습니다만
모두 기각되었고, 그러던 2023년 9월 23일 아침, 쿠보타는 삿포로 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향년 78세, 그는 끝내 법정에서 선고받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비록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이라고 해도 과학수사의 발전을 보면 언젠가 해결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곤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질투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지만 과한 질투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질투와 불안감 때문에 흉악 범죄를 저지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에다 후미코. 1955년 5월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고위 관료인 아버지와 교사 출신 어머니 밑에서 아가씨 대접을 받으며 피아노, 서예, 다도 등을 배우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집안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척 풍요로운 환경이었지만 가정 환경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과묵한 아버지와는 사이가 무척 좋았지만 세간의 평가나 교양에 무척 엄격했던 어머니와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성장, 단기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어머니와는 여전히 사이가 나빠서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으로 한 트럭 운전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남성을 고른 이유는 직업이나 외모, 인품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전부 어머니가 싫어하는 인물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즉, 어머니에게 보복할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결혼은 결코 행복할 리가 없죠. 그녀는 1986년 다자이오시에 새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자신과 너무 다른 남편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1989년 무렵 에다는 백화점의 한 부티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에다는 부티크에 찾아온 손님 중 한 사장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 사장은 에다를 꽤 마음에 들어해 그녀를 자신이 경영하는 고급 미용실의 사무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당시 에다는 매출금 관리부터 급여, 고객 관리까지 흠잡을 곳 없을 정도로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사장은 그녀에게 매니저 직함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에다의 눈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미용실의 회계를 담당하던 회계사 A씨로, 에다와 A씨는 둘 다 결혼한 몸이었음에도 회사에서 주관한 하와이 여행에서 서로에게 반해 이내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죠. 당시 이들은 비싼 집을 빌려 미래의 장소로 삼았고, 회사 내에서는 이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다들 눈치채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들이 불륜을 맺은 지 1년 후 미용실에 한 직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직원은 30세 이와사키 마유미라는 인물로 전국 메이크업 대회에서 후쿠오카 대표로 발탁되어 대회 2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는 최정상급의 미용사였습니다. 그녀는 외모도 아름다운 편이었고 성격도 좋아 100명 가까운 단골 손님을 보유한 것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상냥하게 자신의 기술을 알려주는 등 평판이 무척이나 좋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불륜 상대인 A씨가 에다에게 이번에 입사한 이와사키 씨 대단하지 않아? 전국대회 2위에 단골 손님이 100명이래 라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에다는 A씨를 이와사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질투는 그녀에 대한 증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다는 다른 직원에게 이와사키 씨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이런 험담은 점점 커져 결국 이와사키 씨는 참다 못해 사장에게 다른 점포로 전근을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었죠. 하지만 에다의 증오심은 전근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 세무사 A씨가 불륜 미래 장소였던 아파트를 해약했다는 말을 듣게 된 에다는 이 모든 게 이와사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2월 27일, 당시 에다와 이와사키 씨는 사무실에서 4시간에 걸친 말다툼을 벌였고, 말다툼 도중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에다가 2주 전 구매한 시카를 꺼내 이와사키 씨를 덮친 후
목과 몸통을 반복적으로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참고로 사무실에 어떻게 식칼이 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닌 미용실 사장의 자택 겸 사무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사장이 귀가하기 전에 시신을 숨겨야 했던 에다는 시신을 차로 운반하고 싶었지만 대낮에 시신을 운반했다간 누군가가 목격할 거라 생각, 공구상자에서 톱을 꺼내 시신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 3시간 20분에 걸쳐 팔과 다리는 물론 지문을 채취할 수 없도록 손목 부분도 따로 해체했고 이를 전부 여행 가방에 넣고 집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깨끗이 치운 뒤 저녁 7시 무렵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 연수에 참석했죠. 그리고 3월 2일이 되자 그녀는 본격적으로 시신을 유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에다는 렌터카를 빌려 아소산 근처에 다리를 유기했고 쿠마모토역에 설치된 코인 락커에는 몸통을 유기했으며 타마나 주차장 쓰레기장엔 오른쪽 손목과 왼팔을, 야마카와 주차장 쓰레기장엔 왼쪽 손목과 오른팔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운전 도중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대충 던져버렸죠. 이제 그녀가 유기하지 못한 부위는 머리뿐이었는데요. 당시 그녀는 어디에 버릴지 고민을 하다 이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집 근처 쓰레기장에 머리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와사키 씨의 집에 새로운 가게에서의 활약을 기원합니다. 라는 손편지를 쓰는 등 완전 범죄를 계획했죠. 한편 다음 날인 1994년 3월 3일 타마나 주차장의 쓰레기장에서 수상한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야마카와 주차장에선 동일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팔과 왼쪽 손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명백한 시신 유기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이때 발견된 왼쪽 손목은 전단지에 감싸져 있었는데 이 전단지는 1200장 정도만 인쇄되어 다자이 후시 근방에만 배포된 물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이 근방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38세의 에다 후미코였죠. 심지어 그녀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렌터카를 빌린 것은 물론 그녀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혈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3월 15일 그녀는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체포 당시 에다는 저도 범인에게 협박당하고 있어요. 진범은 따로 있다니까요? 라며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다음은 네 차례다 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에다의 자작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시계와 수첩이 에다의 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녀는 시신 유기만을 인정했지만 나중엔 이와사키 씨를 살해했다는 것도 인정했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변호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칼을 먼저 들이댄 건 이와사키 씨였다. 방어를 하려다 칼을 빼앗아 찔렀던 것이다. 라며 어처구니 없게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측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이댔다는 증거가 없다. 라며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칼자국과 깊이를 고려했을 때 명백한 사리가 있었다. 사망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고작 5에서 10분 만에 시신 해체를 결심했다. 이후 3시간 이상에 걸쳐 훼손, 은닉한 것은 명백한 계획성이 입증된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성이 뚜렷하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에다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6년이 확정되어 2015년 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누군가에 대한 질투, 물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면 자신의 인생마저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음식, 음악, 책 등등 우리는 참 다양한 취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이런 취향 중에서도 하필 허벅지에 대한 집착, 즉 소위 말하는 성도착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카사하라 신이야. 기후현 세기시 출신인 그는 아버지는 일본인, 어머니가 필리핀인으로 혼혈이었는데요. 다만 부모님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모양인지 카사하라를 낳자마자 어머니는 곧바로 필리핀으로 귀국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카사하라의 동창들은 그를 회상하며 카사하라요? 눈에 띄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좀 활발하긴 했죠. 성적은 엄청 나빴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중학교 졸업 후 그는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하루 1,000엔, 우리 돈 10,000원 정도를 용돈으로 받으며 일자리도 찾지 않은 채 어느덧 20살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젊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잡고 뭐라도 하면 되는 나이구나 싶겠습니다만 그런 인물이라면 제 채널에 소개될 리가 없겠죠. 사실 카사하라는 어릴 적부터 특이 취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의 허벅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었죠. 그리고 20살이 된 2014년 3월 무렵 그는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우연히 한 여성의 허벅지를 보게 됩니다. 카사하라는 훗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흥분이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허벅지를 보게 된 그는 이 시점부터 허벅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마련이지만 카사하라의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친구가 있었음에도 기차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보게 된 이후로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허벅지가 주는 흥분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 한번 봤다고 거기에 빠져 친구들을 버린 셈이죠. 결국 그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시간이 지나자 이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태에 빠져 늘 허벅지만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 번이라도 허벅지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으면 이 상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 여성과 교제를 시도했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졸업 후 무지개 허벅지에만 집착하는 그와 사귀려는 여성은 없었죠. 이에 절망한 카사하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생각했지만 목을 매달기 위해 밧줄을 준비하던 도중 어차피 죽을 거 강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허벅지로 욕구를 해소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0일 그는 본격적인 범행 계획을 하게 되었죠. 당시 카사하라는 같은 나이대 여성이면 도망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어린 여성을 타겟으로 삼자. 만약 집에 사람이 있으면 죽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결론이 내려지자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밤 카사하라는 철물점에서 덕테이프, 날 길이 약 18cm의 긴 칼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용하기 위해 러브젤을 챙긴 뒤 날이 밝자 예전부터 봐온 허벅지가 예쁜 여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누르며 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말로 침입을 시도했지만 그가 후보로 생각했던 첫 번째 집도 두 번째 집도 거절당했죠. 그러자 결국 카사하라는 세 번째 목표로 한 가족의 집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밖에 널어둔 세탁물에 중학생 정도 되는 여성의 옷이 있어서 였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이 지역은 치안이 좋은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단속을 하지 않는 집도 많았는데요. 하필 이 세 번째 집은 문단속을 잘 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당시 카사하라는 흉기를 들고 무작정 집에 침입했고 이 광경을 집에 있던 73세의 노인 이노우에 미치코 씨가 목격해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카사하라는 미치코 씨가 반항할 틈도 없이 급소인 목을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쉬고 있던 미치코 씨의 남편 81세의 이노우에 나이조 씨 역시 목을 흉기로 공격, 살해했죠. 방해꾼을 처리한 카사하라는 원래 목적이었던 여성의 허벅지를 위해 세탁물 주인인 소녀를 집안에서 찾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는 방을 샅샅이 뒤져 중학생인 A양을 발견, 시카를 들이대며 그녀를 협박해 양손을 테이프로 묶은 후 그동안 참았던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려 했지만 A양은 용감하게도 공포를 이겨내고 필사적으로 도주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살해당한 두 노인은 원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좀 놀러 오시라고 초대를 했고
하필 이 타이밍에 살해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드님이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정말 상상도 가지 않네요. 2014년 11월 11일 점심 무렵 중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현장에는 두 노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해 있었고 이들은 전부 급소인 목을 중점적으로 공격당했으며 동맥과 정맥이 전부 절단된 상태로 다이조 씨는 7곳, 미치코 씨는 3곳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죠. 당시 경찰은 신고자인 A양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옷차림과 외형을 파악, 추적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카를 든 젊은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다 라며 경찰에 다른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바탕으로 범인이 목격된 장소를 수색했고 그 결과 피가 묻은 바지를 입은 채 맨발로 서성이던 남성을 발견, 그를 쫓기 시작했는데요. 남성은 약 600m 정도 도주했지만 결국 강변에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옷은 물론 손도 전부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가 카사하라 시니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처음 조사 과정에서 카사하라는 자신의 허벅지에 관한 집착을 숨기고 빨래를 보고 중학생 소녀가 사는 걸 알았다. 장난을 치려고 침입했을 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발각되어 홧김에 칼로 찔렀다. 라는 주장을 하는 한편 사람을 더 죽이고 싶었다. 더 죽이면 사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라는 발언을 냈고 즉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정신 감정 결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성충동과 망상 증세가 있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변호 측은 이를 근거 삼아 성도착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갱생 가능성이 있다. 가족 구성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획성도 없다 라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미리 테이프와 시카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다. 급소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볼 때 강한 살이가 인정된다 라며 변호 측의 주장을 반박,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카사하라의 재판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카사하라는 유족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하필 자기가 집에 초대한 탓에 부모님을 잃게 된 유족은 저 인간은 사죄에 이런 반구도 없다. 사형 요청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효도다 라며 엄벌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무단 침입, 2건의 살인, 협박, 성범죄 미수 등의 죄를 지었음에도 말이죠. 일반적으로 2명을 살해했을 경우 나가야마 기준에 따라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이기적 욕구에서 비롯된 범행과는 다르다. 가장 악질적인 살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못 미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니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악질적인 살인 수준이 아니라면 뭐가 악질적인 살인일까요?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는 한편 빨래를 보고 성별을 파악, 범행을 결심했다는 게 좀 무섭게 느껴지는 사건이었네요. 안전과 방범에 늘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인사였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마침내 형이 확정된 진짜 악질 중의 악질인 한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나카무라 노부유키.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1969년생의 이시카와현 하쿠산시 출신이었다는 점과 키가 149cm로 무척 작았다는 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여동생과 단둘이 살았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나카무라의 평판은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그는 폭력적인 성격에 걸핏하면 고함을 지르곤 했으며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함께 살던 여동생은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 이런 폭력적인 오빠 때문에 늘 고생이 많았죠. 아무튼 이 나카무라라는 인간은 제가 그동안 다뤄온 사건들 중에서도 최상급 악질인데요. 그는 20대 무렵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사람을 칼로 찌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끔찍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범죄 욕구를 실제 행위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절도, 총도법 위반, 상해죄부터 불법 약물 중독은 물론 자신의 여동생을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해 실형을 사는 등 총 전과 11범의 악질이었죠. 다만 단순히 범죄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악질이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2016년 11월 당시 나카무라는 이시카와현의 한 파친코 가게에서 여직원들에게 밥 먹듯이 성희롱을 하곤 했고 그러던 와중 당시 47세였던 그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여성 직원 A씨에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카무라는 직원 A씨에게 첫눈에 반했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 라며 그녀를 꼬드겼지만 A씨는 손님과 친분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점포 방침이라 죄송합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한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를 점포 측에 보고했습니다.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행동에 나카무라는 가게에 자기 이야기를 했다 라는 이유만으로 분노해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밤 당시 나카무라는 CCTV에 찍히지 않도록 입구가 아닌 담을 넘어 파친코 부진에 진입했고 이후 쓰레기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가 쓰레기장에 숨은 이유는 A씨가 가게 마감을 마치면 반드시 쓰레기를 버리러 올 것이며 이때 그녀를 습격해 살해하기 위함이었죠. 나카무라는 사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도주를 위해 미리 자전거를 세워두는 등 전과 11범답게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A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장에 진입한 순간 나카무라는 갑자기 튀어나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타 시칼로 상반신을 10회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또한 좀 소름 끼치는 점은 그는 칼로 공격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몸을 비틀어 급소를 피했고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는 끔찍한 흉터가 남았으며 마음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남았죠. A씨를 놓친 이후 나카무라는 미리 준비한 자전거로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후 피 묻은 옷과 장갑을 근처 신사에 버려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혈흔을 닦고 몸을 숨기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한 러브 호텔에 들어갔습니다만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다 호텔 직원에게 붙잡혀 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참고로 그가 체포된 시점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재판에 넘겨진 나카무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고작 100만원가량을 건네며 원만하게 합의하자는 요청을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당시 재판에서 피해자 여성 A씨는 흉터 때문에 이제 반팔을 입을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로 평범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가능한 한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정말 상식 밖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나카무라가 급소를 공격했다 라는 말은 극도의 공포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실제로 급소를 찔리지 않았다. A씨가 도망칠 때 쫓아갔으면 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A씨 이외에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성희롱을 해왔다. 이는 즉 범행 동기가 성욕이었고 살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실제로 급소를 안 찔렸으니까 살인미수가 아니다? 쫓아가서 안 죽였으니까 살인미수가 아니다? 장갑에 시칼에 도주용 자전거까지 준비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아무튼 재판부는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상해죄만 적용해 고작 징역 4년 6개월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후 나카무라는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2023년 9월 11일 새벽 1시 30분 무렵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의 한 러브호텔에서 여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피해자는 성인업소에서 일하던 23살 여성 B씨로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죠. 당시 그녀의 몸에는 10곳 이상의 흉터가 있었으며 사인은 출혈성 쇼크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파악, 수사를 개시했고 복도와 입구에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살해당한 방에는 원래 한 남성이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이 남성이 성인업소에서 일하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잔혹하게 살해한 후 도주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남성이란 바로 나카무라였습니다. 용의자가 파악되자 경찰은 그의 신원을 내부망에 돌렸고 그 결과 아침 무렵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의 한 벤치에서 노숙을 하던 나카무라를 발견해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총도법 위반은 물론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그가 소지했던 흉기는 칼날 길이만 19cm에 달하는 직접 만든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전말은 이렇습니다. 출소 후 나카무라는 철공소에 근무했지만 매일 술에 빠져 살았던 탓에 지각과 무단결근을 하기 일쑤였고 당연하게도 결국 철공소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여지껏 모아온 돈을 파친코와 유흥으로 고작 이틀 만에 전부 탕진한 뒤 20대부터 간직해온 사람을 죽이고 싶다 라는 욕망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주 가던 파친코 간부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간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단념했고 이내 이젠 누구라도 좋다 라고 생각해 다른 타겟을 물색하게 되었죠. 당시 나카무라는 러브호텔의 방을 잡은 후 성인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방으로 불렀고 소파 팔걸이에 자신이 직접 만든 흉기를 숨겼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피해자 B씨가 도착, 방에 들어서자 나카무라는 그녀를 소파에 앉힌 뒤 느닷없이 숨겼던 흉기를 꺼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B씨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러브호텔은 방음이 좋은 편이라 피해자의 비명은 닿지 않았고 하복부를 먼저 공격당한 탓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기에 결국 나카무라는 30회 이상 그녀를 공격,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B씨의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죠. 도주 이후 그는 2~3명 정도 더 죽이고 싶다 라고 생각해 희생자를 찾아 나섰고 실제로 2인조 여성에게 말을 걸기도 했지만 훔친 돈으로 마신 술이 과했던 것은 물론 혼자서 2명을 죽이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결국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20대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키 크고 아름다운 아나운서 같은 여자를 죽이고 싶다. 라며 자신의 살인 욕구를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악질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 후 조사부터 공판까지 내내 반성은커녕 죄책감이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실제로도 죄책감보다 개운함이나 상쾌함이 더 크다 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왜 사진을 찍었냐는 변호 측의 질문에는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다 라는 정신나간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2~3명 더 죽이고 싶었다. 피해자에겐 아무런 감정이 없다. 유족이 불쌍하긴 하다 라는 발언을 하는 등 반성의 티끌조차 보이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집요하고 잔악한 범행이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 라는 말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반면 변호 측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수사에 협조했다. 갱생의 여지가 있다. 라며 징역 20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2024년 10월 20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성적 가학증의 영향이 보인다. 다만 정상 참작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동종사건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부류에 속한다. 출소 후 고작 10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말과 함께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일본 형법상 유기형의 최대치에 해당하죠. 당시 재판장은 평생에 걸쳐 죄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 나카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이 뻔뻔한 인간은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이죠. 2025년 7월 10일 결국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30년형이 확정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출소하면 80세가 넘을 것 같은데 늙었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타입의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 전 범죄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씁쓸합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무려 경찰서 내부 금고에 있던 돈, 그것도 우리 돈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8일 저녁 무렵 히로시마시의 히로시마 중앙경찰서가 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 1층에 위치한 회계과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8,572만엔, 우리 돈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돈은 보통 돈이 아니라 2017년 2월에 적발된 특수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으로 수사가 끝나면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돈이 일반 가정집도 아닌 경찰서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이 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2017년 3월 15일로 5월 8일이 되어서야 돈이 사라진 것에 눈치를 챘으니 8억 원 이상의 거금을 2달 이상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범행이 발생한 히로시마 중앙경찰서는 히로시마시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경찰서로 약 350명 정도가 근무하는 주요 관서였습니다. 그런 경찰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거액의 도난 사건 소식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매스컴은 연일 사건을 보도, 사건은 순식간에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수사를 서두르게 되었죠. 우선 도난당한 현금을 관리하던 것은 회계과 과장으로 5월 8일 확인차 금고를 열자 돈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 즉시 윗선에 보고했던 것인데요. 보시면 당시 경찰이 사용했던 금고는 다이얼식 잠금장치와 열쇠 잠금장치가 동시 적용된 이중 잠금장치 타입이었지만, 이 회계과 과장은 열기 귀찮다는 이유로 다이얼 자물쇠는 설정하지 않고 오로지 열쇠로만 금고를 잠그는 굉장히 허술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금고에는 무리해서 연 흔적은 없었으며 외부인의 지문, 발자국 같은 증거도 전혀 없었죠. 게다가 직원 중에서 금고 열쇠의 위치를 아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경찰 중 누군가가 금고 열쇠를 훔쳐 돈만 몰래 빼돌린 내부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8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든 중요한 열쇠를 과장은 대체 어디에 보관했길래 금고가 털린 걸까요? 열쇠를 보관했던 장소는 바로 회계과장의 책상 서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 서랍은 잠금장치가 훼손된 상태였죠.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돈에 눈독 들인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회계과장의 책상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빼돌린 뒤 이 열쇠로 금고 내부의 돈을 훔치고 범행 이후 열쇠를 다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수사 초기에는 뚜렷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경찰서 직원 전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경찰은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금고 열쇠의 위치, 그리고 금고 안에 거액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는 내부자들을 수사한 결과 한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히로시마 중앙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사건 발각 한 달 전인 2017년 4월 다른 경찰서로 전근을 간 후 휴직 중이었던 36살의 경찰 와키모토 유즈르 경부보였습니다. 와키모토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그의 수상쩍은 행적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사건 발생 전부터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금전 문제로 말이 무척 많은 인물이었고, 이 금전 문제라는 게 그는 경마 중독이었던 탓에 총 9,300만 엔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으며, 사금융은 물론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2017년 3월경부터 이 빚 가운데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갚은 정황이 포착되었던 것이죠. 그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에 대해 알 수 있는 직급이었던 데다 사건 직후 갑자기 병가를 내더니 휴직을 신청했죠. 이렇듯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 때문에 수사팀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17년 5월 15일부터 와키모토를 소환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그가 경찰 내부자 신분인 만큼
정식 피의자로는 입건하지 않은 채 총 9차례에 걸쳐 임의동행 형식으로 그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하지만 와키모토는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와키모토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의미심장한 증언을 얻게 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정도로 금고 돈? 그거 내가 가져갔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흘리고 다녔던 것인데요.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와키모토의 자택에 수색영장을 집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집에서도 사라진 현금은 단 한 푼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와키모토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자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령 돈의 행방을 거듭 추궁하자 그는 돈은 산에 가서 전부 묻어버렸다 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불태웠다 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또한 그에게 범행 동기를 묻자 와키모토는 히로시마 중앙경찰서의 한 간부 이름을 대며 도저히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인간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다. 라며 개인적인 원한이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했지만 이 범행 동기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니 다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가 훔친 돈은 8억 5천만 원이고 동료들에게 갚은 빚은 1억 원 정도인데 그럼 남은 7억 5천만 원은 대체 어디에 썼던 걸까요? 그는 2017년 5월 13일 빚을 갚고 남은 돈 중 무려 4억 8천만 원을 경마장에서 베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꽝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2017년 9월 16일 와키모토는 자신의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검시 결과 그의 몸속에는 무려 10종류에 달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수면제 등이 검출되었지만 경찰 측은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식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그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을 불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와키모토는 타살도 극단적인 선택도 아닌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비록 주요 용의자가 사망한 것과 더불어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수년간의 내사 끝에 범행 시점은 그가 당직을 섰던 2017년 3월 26일이며 이날 근무 중 그가 수회에 걸쳐 경찰서 안팎을 드나든 사실 그리고 이날 이후 동료들에게 빌렸던 돈을 곧바로 갚았던 정황 등을 종합해 2020년 2월 14일 이 사건은 결국 용의자 사망으로 인해 서류 송검 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사라진 8,572만 엔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현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당시 이 사건은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탓에 대중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사라지다니 경찰을 못 믿겠다. 그 돈을 혹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현직 및 퇴직자 모임이나 경찰 상조회 등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 경찰은 전국적으로 증거품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증거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뒷이야기입니다만 당시 경찰은 와키모토 사망 당시 타살 가능성이 없다 라는 이유로 정식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죠. 일부 소문에 따르면 사실 진범이나 공범이 따로 있으며 그가 결정적인 자백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입을 막기 위한 진범의 수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이사였습니다. 코로나, 이젠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당시엔 정말 심각했죠. 오늘 다룰 사건은 코로나 시기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한 젊은 연구원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020년 9월 7일 아침 8시 반 무렵 구마모토시 주요구의
강변 옆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장소는 가로등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곳으로 지역 주민이 아니면 굳이 통행할 만한 곳은 아니었는데요. 시신은 발견 당시 위에 매트 같은 것이 덮여 있었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파악,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신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신은 신장 170cm 정도의 30대 중반 여성으로 부검결과 사인은 손 혹은 굵은 끈같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것으로 목을 졸라 발생한 질식사였죠.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시신 발견 전날엔 강한 태풍이 불었던 탓에 지문이나 DNA 같은 증거가 전부 비바람에 씻겨 내려갔다는 것이죠. 또한 시신에는 이렇다 할 방어흔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으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범행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다음 날인 2020년 9월 8일, 경찰은 시신의 몽타주를 공개하며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몽타주를 본 한 시설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쿠마모토 대학 연구실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갑자기 실종된 연구원이랑 무척 닮았어요.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시신이 자신의 딸인 것 같다는 한 중년 여성이 방문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이 제공한 지문을 바탕으로 마침내 시신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신은 나라하라 치사토라는 여성으로 쿠마모토현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요. 그녀는 5개월 전인 2020년 4월부터 쿠마모토 대학에서 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동료들은 조용하지만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에도 딱히 문제가 없었죠. 라며 그녀가 원한을 살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또한 경찰은 그녀가 평소 들고 다녔다는 소지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들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그녀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사라진 상태였고 이 가방엔 현금이 든 지갑, 집 열쇠, 노트북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 현관문은 잠긴 상태였으며 집 내부엔 싸우거나 물건을 뒤진 흔적 등은 전혀 없었죠.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신 발견 전날인 9월 6일 그녀는 저녁 6시 반 정도에 퇴근했고 평소와 다른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날 밤 시신 발견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이런 증언을 얻게 되는데요. 밤 11시쯤인가 키가 꽤 큰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아니, 태풍이 그렇게 부는데 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는 게 수상하더라고요. 실제로 전날 밤 11시 무렵엔 10호 태풍 하이선이 휘몰아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쿠마모토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죠. 이 태풍은 4등급의 대형 태풍인데다 현장은 옆이 강변이라 탁 트여서 바람이 무척 세게 부는 장소였죠. 그런데 이런 날씨에 가로등도 거의 없는 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갔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아무튼 경찰은 이 인물을 시야에 넣어둔 채 피해자의 다른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와중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사라졌던 그녀의 가방이 발견된 것이죠. 게다가 가방이 발견된 곳은 그녀가 근무하던 대학교 부지로 시신 발견 장소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무척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에서 가방을 훔친 뒤 캠퍼스에 버렸을 것으로 추측, 대학교 주변에 CCTV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CCTV에 찍힌 수상한 인물은 태풍 당시 자전거를 탔던 젊은 남성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이 남성은 쿠마가이 카즈히로라는 인물로 무직의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 쿠마가이라는 남성의 범죄 이력을 조사하자 그는 13년 전인 2007년 5월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과가 있었는데요. 13년 전 그는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뒤 쿠마모토시의 유명 백화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척 연기를 하며 유명 연예기획사 명함을 위조 백화점 직원에게 내밀며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3,000엔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4시 10분까지 꼭 갚으러 올게요. 라는 말로 직원을 속여 사기로 돈을 뜯어냈죠. 당시 피해자들은 그의 옷차림과 명함만 보고는 진짜 연예기획사 관계자라고 생각, 철석같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갚으러 오겠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는 이 수법으로 몇 번이고 여러 건물에서 돈을 갈취하다 결국 경찰에 체포당했던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이런 사기 전과가 있는 잡범이 진술한 내용이다 보니 다소 걸러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쿠마가이는 범행 발생 몇 달 전 피해자가 살고 있던 맨션에 청소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새로 이사온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죠. 당시 쿠마가이는 전직 사기꾼답게 자기가 한 회사의 사장이며 소일거리 삼아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그의 이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후로 쿠마가이는 상습적으로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2020년 4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때였는데요. 쿠마가이는 요즘 마스크가 없어서 큰일이라던데 제가 직원들 시켜서 마스크를 개발해서 기부할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아가씨가 디자인 좀 만들어줄래요?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인 나라하라 씨는 그의 이 제안은 물론 그가 그동안 해온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0년 9월 6일 저녁 이를 계기로 쿠마가이에게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 라며 그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쏘아붙이자 쿠마가이는 입 좀 다물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 반사적으로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았죠. 그런데 입을 막으려던 손이 잘못해서 목으로 향한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기꾼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쿠마가이는 조사 과정에서 시신 유기는 물론 피해자 살해 역시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재판에 기소되었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쿠마가이였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그는 단지 입을 막으려 했을 뿐이다.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 목을 조를 의도도 사리도 없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고, 변호 측 역시도 사과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 계획성이 없는 범행이다. 라며 징역 15년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부검 결과로 볼 때 적어도 3분 이상 강한 힘으로 목을 졸랐다. 이를 볼 때 결코 사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라며 변호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쿠마가이는 사건 발생 전에도 이미 20, 30대 여성 몇 명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다가갔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동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 사건의 원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피고에게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적어도 3분 이상에 걸쳐 목을 졸랐다. 이는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강한 살의에 근거하는 악질적인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쿠마가이는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이내 곧 취하했고 결국 그의 형이 확정됩니다. 과연 이 사건, 쿠마가이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사건은 하필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살해당한 사건이라 사실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 등등 온갖 음모론이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죠. 오늘 다룰 사건은 무려 말벌집으로 살인을 계획했던 한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남바 다이스케. 그의 성장 과정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 아버지가 무척 엄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남바는 공부에 그다지 소질이 없던 탓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호스트클럽에 취직했지만 워낙 경쟁이 심한 업계다 보니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그는 목에 벚꽃 문신을 새겨 넣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문신이 가지는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하면 그다지 성실한 타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결국 호스트클럽을 그만둔 그는 마음을 다잡고
직업훈련원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2020년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망 이후 남바는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행동이란 바로 거액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보험금의 수령인을 남동생으로 지정한 후 여러 가지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가입한 보험들은 본인이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했을 시 거액을 지급받는 특약보험으로 금액을 다 합치면 무려 6억 3천만 엔, 우리 돈 약 63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죠. 수령액 63억 원, 뭔가 감이 오시죠? 그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인데요. 즉,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죽게 만든 뒤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초고액의 보험을 대량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나름대로의 소득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31살의 남바가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인물은 21살의 대학생 안도 카이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 두 사람이 친해진 계기는 종교 권유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안도 씨는 게쇼가이, 현정회라는 불교 관련 종교단체의 소속이었고 남바는 종교에 관심이 있는 척 그와 일부러 친분을 쌓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자기 대신 죽어줄 희생양을 찾기 위함이었죠. 이후 남바는 안도 씨와 친분을 쌓는 동시에 범행을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인터넷으로 신분 바꿔치기, 생명보험 사기, 해충 사망보험금, 추적 불가능한 살인방법, 사망위장, 보험금 지급, 알코올 치사량 등등 범행과 관련된 온갖 키워드를 검색하며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런 키워드를 총 500회 이상 검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만 보아도 그의 범행 준비가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남바는 먼저 범행에 쓸 수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친동생의 건강보험증을 이용 수면 유도제 150정을 몰래 처방받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월 무렵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자 그는 안도 씨에게 나 조만간 나고야로 놀러 갈 건데 방 잡고 같이 놀자 라며 그를 한 호텔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약속 당일 나고야의 호텔로 향하는 남바의 손에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무려 커다란 말벌집이 들어있었죠. 네, 당시 남바가 가입한 보험의 재해 범주 안에는 독사나 말벌, 멧돼지처럼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바는 이 점을 노려 무려 말벌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체크인을 담당한 직원에 따르면 비닐봉투를 쥐고 있었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지? 했었죠. 라며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남바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1. 남동생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로 안도를 잠에 들게 한다. 2. 안도가 잠에 들면 준비한 말벌집을 봉투에서 꺼낸다. 3. 안도를 벌에 잔뜩 쏘이게 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게 한다. 4. 사망 후 죽은 사람이 형이라고 말한 뒤 자신은 동생인 척 보험금을 수령한다. 였는데요. 그는 체크인 후 일단 호텔에 말벌집을 방치해둔 채 안도 씨를 마중 가기 위해 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은 남바의 방 복도에서 말벌 몇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직원은 체크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안을 확인했고 이내 방 안에서 말벌집과 더불어 날아다니는 말벌을 몇 마리 발견, 이를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걸 어떻게 치웠나 싶은 한편으로는 손님 물건인데 멋대로 처분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 직원 덕분에 남바의 첫 번째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다음 범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21일 밤 남바는 두 번째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당시 그는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의 한 호텔 객실에 피해자인 안도 씨와 단둘이 투숙했는데요. 밤이 깊어지자 남바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안도 씨에게 몰래 먹여 깊게 잠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식을 잃자 남바는 숨겨두었던 물건을 꺼냈는데요. 바로 알코올 도수 96도의 스피리터스라는 술이었죠. 그는 주사기를 이용해
이 고농도 알코올을 피해자의 몸에 주입했고 순식간에 안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그러자 남바는 미리 준비한 진해를 꺼내 그를 물도록 했죠. 그렇게 몸에 알코올과 함께 독이 퍼지자 안도 씨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토사물이 목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렇게 피해자를 살해한 남바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연출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호텔 프론트에 전화해 다급한 목소리로 형이 진해에 물려서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곧바로 119에도 신고했죠. 당시 그는 자신을 나은바 다이스케의 동생이라고 속이고 방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 나은바 다이스케, 즉 자기 형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호텔에 도착하자 나은바는 쓰러진 사람이 자신의 형이라고 말하며 2장의 건강보험증을 내보였는데요. 하나는 나은바 다이스케라는 이름이 적힌 보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소지한 동생 명의의 보험증이었습니다. 나은바는 이 두 신분증을 이용해 사망한 안도 씨를 나은바 다이스케, 즉 자기 자신으로 위조하려 했던 것이죠. 참고로 두 사람의 얼굴은 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닮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구급대는 급히 나은바 다이스케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 측에선 곧바로 환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완전 범죄는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은바는 사전에 가족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측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시신을 확인하더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어머니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을 회수해 부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진해에 의한 독이 아니라 치사량의 알코올 투여로 인한 질식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호텔에 함께 있었다는 동생이 사실은 나은바 다이스케 본인일 가능성에 주목했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나은바가 사건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사망한 안도 씨와 지인 관계였던 점, 그리고 사건 직후 나은바가 자취를 감춘 점 등등 모든 단서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7개월 후인 2022년 6월 숨어 지내던 나은바 다이스케는 경찰의 추적 끝에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시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범행 동기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은 물론 말벌을 이용한 살인미수 정황까지 파악을 끝낸 상태였기에 2024년 7월 그는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강한 사리를 품었다, 보험금을 노렸으며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된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남바는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2024년 11월 21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형이 확정됩니다. 63억 원이라는 거금을 노린 보험살인.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탱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오늘 다룰 사건은 3명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나가요시 료, 43세인 그는 아내와 3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나가요시 씨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으로 가족과 무척 사이가 좋았고 인근 주민들이 뒷마당에서 가족끼리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자주 봤다. 아들, 딸과 사이가 무척 좋았다. 라는 말을 남기는 등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2년 초부터 한 인테리어 기술자와 함께 일하며 하청을 받아 현장 업무를 함께 하곤 했는데요. 나가요시 씨와 함께 일하던 인물은 31세 오오니시 토시키라는 사람으로 그는 늘 이웃 주민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3 자녀를 끔찍하게 아끼는 자상하고 상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2명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이 37세의 키쿠치 와타루라는 남성으로 그는 아침마다 유모차와 아이 자전거를 챙기고 등교를 돕는 등 가정적이고 상냥한 인물이었는데요. 심지어 키쿠치는 아내의 언니가 사망하자 그 자식들을 소중하게 키우며 휠체어 생활 중인 장인어른을 돌보는 등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의 모습입니다만
늘 그렇듯 비극은 느닷없이 닥쳐옵니다. 2022년 5월 14일 오전,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의 한 인테리어 공장에서 엄청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에 소방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당시의 화재는 사진처럼 지붕이 전부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현장의 주 출입구였던 금속재 셔터가 하필 잠겨 있었던 탓에 소방대는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필사적인 소방대의 노력 끝에 화재는 끝끝내 제압되었지만 화재 현장에서 끔찍한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온 몸이 불탄 한 구의 시신이었죠. 소방대는 시신 발견 사실을 즉시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 화재 사망 사고로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현장은 사진에 표시된 안쪽의 사무실 구역과 사무실 외의 작업, 자재 구역으로 나누어 사용하던 곳으로 시신이 발견된 것은 사무실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처음 발생한 발화 장소 역시 사무실이었는데 문제는 사무실에는 화재가 발생할 만한 물건이 마땅히 없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도망치기 마련이지만 피해자는 도망은커녕 현장의 출입구는 전부 잠겨 있었고 도시가스도 없는 사무실에서 이 정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경찰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 및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신은 화재로 인해 손상이 상당히 심했지만 DNA 비교 분석 결과 시신의 신원은 화재가 발생한 회사 나가요시 인테리어의 사장인 나가요시 류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으며 시신에는 온몸에 심각한 골절이 있었는데요. 이는 즉 누군가가 나가요시 씨를 폭행한 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뒤 불을 지르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이 잔뜩 들어간 탓에 안타깝게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건물 부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금전 목적보다는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해자의 사건 전날 행적과 더불어 인간관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나가요시 씨는 사건 전날인 2022년 5월 13일 평소 함께 일하던 2명의 기술자 남성과 함께 인테리어 작업을 마친 뒤 새벽 4시 무렵 사무실로 복귀했고 이후 두 기술자는 귀가, 나가요시 씨는 사무실에 남았는데요. 경찰은 두 남성 키쿠치 와타루와 오니시 토시키에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이들은 저희는 그냥 일 끝나고 돌아갔어요. 나가요시 씨요? 딱히 별 이상한 점 없었는데요? 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나가요시 씨의 주변 사람들은 동료들과 사이가 좋았다. 동료들에게 늘 상냥하게 대했다. 딱히 트러블은 없었다. 라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최초 경찰의 추측과는 다르게 수사는 다소 난항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러던 와중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합니다. 바로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죠. 영상 분석 결과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다던 두 남성이 아침 무렵 어째서인지 차를 타고 다시 현장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두 남성을 소환해 이를 추궁하자 이들은 현장에 자재를 가지러 갔을 뿐이에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조사 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에 관련된 공모를 한 내용이 발견. 결국 두 남성은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체포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나가요시 씨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이들의 관계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키쿠치가 일감을 나가요시에게 주고 나가요시가 일감을 오니시에게 주는 이런 방식으로 2, 3차 하도급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관계였는데요. 문제는 키쿠치는 나가요시 씨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잦았고 그렇다 보니 나가요시 씨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오니시 역시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키쿠치가 나가요시 씨에게 체불한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니시는 돈을 받지 못해 자연스레 불만이 쌓여갔고 그러던 2022년 11월
오은희 씨에게 키쿠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돈 못 받는 거 내가 아니라 저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에 돈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냥 죽여버린 다음 허위로 공사대금 청구하면 아무도 몰라. 겉으로는 헌신적이었던 한 집안의 가장이 뒤에서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살인으로 본인의 빚 수천만 원을 탕감하는 한편 허위 공사대금을 나가요시 인테리어에 청구, 사망한 남편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나가요시 씨의 아내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죠. 이들은 당시 야근에 지쳐 사무실에서 쉬고 있던 나가요시 씨를 크로우바, 속칭 빠루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도주, 이후엔 옷을 갈아입고 범행을 공모한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2024년 11월 7일 먼저 오은희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점, 메시지 이력을 삭제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이다 라며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키쿠치가 주동자이며 오은희 씨는 이에 따랐을 뿐이다 라며 징역 18년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된다. 확정적인 사리에 근거한 위험하고 잔인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키쿠치의 경우는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상냥한 가장이었지만 뒤에서는 살인을 꾸몄던 이들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과 더불어 주동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 학창시절에 모범적이었던 학생이 성인이 되고 난 후 완전히 삐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반장했던 친구가 갑자기 학교 자퇴한 다음에 조직폭력배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도 성인이 된 이후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야마모토 코우지로, 오사카부 카이즈카시 출신인 그는 위로는 형이 한 명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검도를 배웠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형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형을 무척 잘 따랐고 또한 검도 실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중학생 때는 오사카 대표로 전국 대회에 출전할 정도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그는 외모도 잘생긴 편에 무척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 보니 친구도 많았고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꽤 많았죠. 다만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재능의 한계를 느낀 것인지 검도를 그만두었고 졸업 이후에는 선생님이 되고자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무척 모범적인 삶을 보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공부는 잘 하지 못해도 꿈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은 평범한 인물이지만 그의 인생은 성인이 되며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야마모토는 한 가지 나쁜 버릇을 들이게 됩니다. 바로 파친코, 경마 등의 도박이었죠. 실제로 그의 트위터 계정을 찾아가 보면 예전엔 친구들과의 일상을 주로 올렸지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엔 전부 경마 관련 트윗뿐입니다. 아무튼 그는 도박에 심각하게 빠진 탓에 늘 경제난에 시달리기 일쑤였고 오죽하면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한 다음 따서 갚자 라고 생각,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등 학창시절의 모범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그에게는 오오타 나츠코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들은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연애 초기 야마모토는 예의 바르고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막상 연애관계가 지속되자 점점 본성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질투심과 소유욕이 극도로 강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이죠. 당시 오오타 씨의 친구였던 한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한다고 들었어요. 다리에 멍이 들거나 얼굴이 부은 걸 본 적도 있죠.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조언했었어요. 오오타도 빨리 헤어지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죠.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 역시도
방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수시로 들렸어요.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 적도 많았죠. 라며 그의 폭력성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요. 술만 취하면 폭력에 도박 중독, 빚, 진짜 쓰레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그는 여기에 더해 바람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성실한 대학생이었지만 실제로는 연인을 학대하고 바람기에 도박에 빠져 빚까지 진 두 얼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그와 사귀던 여성 오오타 나츠코 씨는 방사선 기사를 목표로 대학에서 공부하던 평범한 여성으로 상처 입은 고양이를 구조해 기르는 등 무척 상냥한 성격의 선량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점점 변해가자 견디기 힘들어진 그녀는 끝내 이별을 결심했죠. 2022년 8월 19일 무렵 오오타 씨는 이날 다른 남성과 외박을 했고 이를 계기로 약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모토는 질투와 소유욕이 무척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헤어진 당일 이젠 전 여자친구가 된 오오타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위치 정보 바꾸면 용서 안 할 거야. 만나고 싶어.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오오타 씨는 헤어졌으니까 이젠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라는 답장을 했죠. 그러자 야마모토는 너네 집에 내 양복이 남아있어. 오늘 밤 가지러 갈게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남겨둔 마지막 물건을 가지러 가는 형태로 두 사람의 관계가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밤 10시 40분경 이날 야마모토는 약속대로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위치한 두 사람이 한때 동거하기도 했었던 오오타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주택단지에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죠. 바로 야마모토가 방문 직후 그녀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시칼을 꺼내 그녀에게 휘둘렀던 것인데요. 당시 그녀는 다리와 겨드랑이 등 10회 이상 공격을 당했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자 베란다로 도망친 뒤 야마모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살고 있던 집은 맨션 4층이었다는 점이죠. 그녀는 추락 당시 갈비뼈와 골반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명백히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통행인들에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발견,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급차를 부르려던 찰나 야마모토가 손에 흉기를 쥔 채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왔고 행인이 신고하거나 제지할 틈도 없이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흉기로 그녀를 공격했죠. 당시 오오타 씨는 그만두라고 간청했지만 야마모토는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해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충격적인 것은 야마모토는 범행 직후 담담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건 뒤 사람을 죽였습니다. 시칼로 찔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어요. 체포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야마모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그는 5번 찔렀다. 창문을 열더니 자기가 뛰어내렸다. 라는 진술을 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압수한 흉기, 건물 계단에서 도로까지 이어진 혈흔,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으며 폐나 심장에 닿을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다 보니 야마모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만 문제는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야마모토는 내가 한 건 맞다. 하지만 범행, 나아가 집에 방문한 것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자신은 전혀 기억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변호 측은 기억이 없다는 그의 주장대로 그는 이별 문제와 임용고시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비정형 정신질환이 발병했던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비정형 정신질환이란 갑자기 발병하며 의식장애를 초래하지만 단기간에 회복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감정 결과 그에게 비정형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 측은 심신상실 상태였다.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범인이 스스로 신고한 통화 내역을 제출하며 야마모토가
식칼로 찔렀다, 손에 쥐고 있다 등 구체적으로 살해 방식을 설명한 점을 지적하며 그에게 책임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하는 한편 빈사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살의에 근거한 범행이다 라는 말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 후 곧장 신고해 범행 경위를 설명했다.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 기억을 잃고 있다. 정신감정 결과 역시도 오로지 피고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상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신용할 수 없다. 피해자의 절망감과 억울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말과 함께 유기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곧장 항소했죠. 이후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별 이후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들을 보면 두고 온 물건이 있다 라는 구실로 집에 방문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혹시 이별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개미사였습니다.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이런 인간을 사회에 풀어놓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인간들이 있죠. 오늘 다룰 사건 역시도 이런 인간 말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사카기바라 마사미치. 1989년 고치현 출신인 그는 과거가 그다지 알려지진 않았으나 본인 주장에 따르면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시설에서 자랐다 라고 하는데요. 다만 그의 이런 말을 좀 믿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정말 시설 출신이라면 함께 시설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증언이 마땅히 없는 점.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직업이 호스트였기 때문인데요. 그의 이 시설에서 자랐다는 말은 여성들에게 하던 이야기로, 즉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유년 시절과 성장 과정은 다소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는 성인이 되자 도쿄로 상경해 일본 최대의 환락가 카부키초에서 호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그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인물로 당시 그의 지인들은 마사미치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여자도 때리기 일쑤였죠. 라는 말로 그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26일 그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당시 그는 사이타마현에 사는 지인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집주인 여성을 구타한 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후 렌터카에 태워 10일 동안 감금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찰이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그는 돈이 필요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체포 감금 치사상죄로 기소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유죄의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과 다소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점이죠. 이후 사회로 돌아온 그는 다시금 호스트로 일하던 와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2013년 당시 사카기바라는 여성 A씨와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호스트와의 교제 특성상 사카기바라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연애 초기 그는 A씨에게 무척 상냥하게 대했지만 이내 A씨를 가스라이팅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든 후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그의 요구 금액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A씨를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몸에 담뱃불을 비벼 끄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심각한 폭행을 저지르게 일쑤였고 결국 보다 못한 A씨의 부모님의 신고로 사카기바라는 다시금 체포당하게 되었죠. 참고로 그는 가스라이팅에 성공한 후엔 A씨 집에 얹혀 살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도 전부 A씨에게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후 그의 행적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3년 무렵 어느덧 사카기바라는 나이가 30대에 진입했음에도 폭력적인 성향은 여전했는데요. 당시 그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식사 중이던 다른 남성을 공격, 20바늘을 꿰맬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고 다시금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집행유예였습니다. 참고로 그가 남성을 공격한 이유는 남성이 동료와 함께 호스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때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사카키바라는 이런 인간을 집행유예로 풀어놔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26일 오후 6시 무렵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다 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피해자는 64세의 토미타 코유키란 여성으로 평소엔 딸인 B씨 그리고 2명의 손주와 함께 살며 자택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던 평범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녀는 상냥하고 성격이 좋아 원한 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임으로 2딸을 어엿하게 성장시킨 훌륭한 어머니이기도 했죠. 당시 현장에서는 흉기로 사용한 식칼은 물론 굉장히 의외의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피아노 교습을 받으러 왔던 남자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발견 당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고 경찰이 결박을 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3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칼로 협박했어요. 시킨 대로 하라면서 입과 손발을 묶었어요. 라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죠. 부검 결과 피해자인 토미타 씨는 목을 반복적으로 공격당해 심각한 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했으며 목이 거의 잘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발견한 지인은 경찰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평소에 딸 B씨의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 남자친구란 사람이 수상해요. 이 말을 들으시고 바로 느낌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토미타 씨의 딸 B씨에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친구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사카키바라였던 것이죠. 경찰이 이 증언을 바탕으로 B씨에 대해 조사하자 그녀는 몇 달 전인 2023년 11월 무렵 경찰서에 찾아와 남자친구가 자꾸 폭행한다.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수가 없다. 라며 경찰서에 방문, 상담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카키바라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당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입수, 분석했고 그 결과 사카키바라가 B씨를 차에 억지로 태우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조회한 끝에 사카키바라의 주소를 특정, 그를 체포하는 한편 그에게 감금당했었던 B씨의 신변도 무사히 확보할 수 있었죠. 당시 사카키바라는 먼저 B씨에 대한 폭행, 감금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남자 중학생을 폭행, 감금한 혐의로 재체포되었으며 그 다음엔 코유키 씨 살해 혐의로 다시금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를 그가 구매한 이력은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카키바라는 살인, 주거침입 등 6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살해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실 원래 사망한 토미타 씨와 B 씨는 무척 사이가 좋은 모녀지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TV에 출연한 적도 있었죠. 당시 토미타 씨는 딸인 B 씨와 손주, 그리고 B 씨의 남편, 즉 사위와 함께 살았었는데 언젠가부터 B 씨는 남편을 멀리하고 사카키바라와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B 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육아 부담은 전부 사망한 토미타 씨의 몫이었죠. 그리고 딸과의 이런 불화의 원인이 딸의 남자친구인 사카키바라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사카키바라에게 당장 헤어져라. 너 고소할 거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카키바라는 기껏 가스라이팅에 성공, 이혼까지 시켰고 이제 새로운 돈줄을 잡았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를 방해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사카키바라는 어처구니 없게도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디 범인에게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저런 인간을 집행유예로 풀어놓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